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3년 12월 15일 금요일인데 제가 그동안에 생각, 건강, 행복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오고 있습니다. 처음에 많은 부분을 생각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했고, 저번 주에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서양의 건강사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주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은 서양의 건강서가 아니고 이제 동양의 건강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크게 보면은 동양과 서양의 문화가 이 물질 문명 이런 것들이 다르게 진행돼 왔어요. 근데 최근에 들어서는 2000년에 들어서 21세기에 들어서는 동양과 서양이 만나는 지점에 온 것 같아요. 다시. 그래서 1868년에 일본의 메이지 유신이 생기고 우리나라에는 대한민국에는 1968년 12월 5일에 국민교육헌장을 이 박정희 대통령이 선포하면서 어떻게 보면 약 100년 가까이 일본하고 차이가 생기는데, 일본은 먼저 서양 문물을 받아들임으로써 그래서 이 서양 의학사에 일본을 포함시켜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서양에 보면은 1940년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로 많은 물질 문명이 발전합니다. 일본도 거기에 동참을 해요. 그래서 일본은 보면은 상당히 의학사에서도 보면은 이 서양 의학사 발전에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그 의사분들을 보면은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면역학이라든지 호르몬이라든지 이런 것들 발견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일본의 의사분들을 보면은 많이 서양화되어 있다. 그래서 서양 의학사에서 이렇게 일본을 그 서양 의학사로 편입을 시켰는데,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게 되는 동양 의학사에 보면은 동양 의학사는 중국과 한국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동양이라고 하면은 물론 인도도 동양에 들어가겠지만 인도는 아유르베다라는 그 의학이 있어요. 굉장히 독특한 의학이 있는데, 오늘은 인도의 의학보다는 중국과 한국의 의학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동양 의학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동양과 서양의 차이는 사람들도 다르고 생각도 다릅니다. 서양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개인주의적이고 동양 쪽은 집단주의적인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과 중국은 약간 집단의식이 더 강합니다. 서양 사람들은 이해하기 힘들지만 이 생각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뭐냐면은 소, 풀, 닭 이렇게 세 개를 놓고 유사한 거 두 가지를 선택하라고 하면은 동양 사람은 소와 풀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소가 풀을 먹는다는 거, 관계를 중시하는 이 관계 중시형인데, 그러니까 전 집단주의 성향을 보이는 반면에 서양 사람들은 개인주의적인, 그러니까 소와 닭은 같은 동물이니까 같이 두 개를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 자체도 이 생각하는 방법에 있어도 굉장한 차이를 가져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동양과 서양은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의학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사람들의 이 아픔, 질병 이런 걸 볼 때 부분적으로 봐요. 그래서 어떤 부분, 피부, 심장, 뇌, 신장, 폐, 췌장, 이렇게 각 부분별로 해가지고 각기 다르게 봅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약을 개발해요. 신약을 개발해가지고
1940년대 이 페니실린이 그 플레밍에서 발견된 이후로 많은 신약들이 발표되고 그래서 현재는 보면은 약국이라든지 뭐 의사분들이 약을 처방하는 보면은 각 그 이 과마다 처방하는 약이 달라요. 그래가지고 노인이 되었을 때는 각 부위가 다르죠. 뭐냐면은 뭐 피부과도 가고 정형외과도 가고 폐에 관련된 것도 가고 뭐 혈액 쪽에도 가고 여러 군데를 간다고요. 아프죠. 많이 아픈 노인분들은 많이 아프기 때문에 다양한 부위에 증상이 있으니까 그 부위별로 뭐냐면 과별로 다른 약을 처방하다 보니까 이 환자분께서 나이 드시면은 막 약이 막 한 20가지가 되는 거예요. 한 움큼을 쥐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이 너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제 그거를 완화하기 위해서 노인과가 생겼어요. 노인분들이 약을 너무 많이 드시니까 중복되는 약을 이렇게 좀 줄여주자. 그래가지고 노인과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들을 위해서 노인과가 나온 건데 그거는 뭐냐면 서양 의학적으로 보면은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 유사한 게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은 보험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옛날에 보험을 막 개발했어요. 그래서 각 보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뭐 암도 있고 뭐 화재 보험도 있고 굉장히 많은 그 보험 종류가 많은데 그 보험이 많은데 그 보험을 이제 그 개별적으로 많은데 그거를 모아가지고 종합적으로 보험 컨설팅을 해줘간 그런 광고를 본 적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노인들에 대해서 노인들이 아픈 데가 많으니까 과를 많이 가는 거예요. 그 과를 많이 가다 보니까 약의 종류가 늘어나고 약이 한 움큼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 약을 종류를 조정해주는 노인과가 생겼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저는 이 타당성이 서양 의학적으로 보면 타당성이 있다고 봐요. 그 흐름은 어쩔 수가 없어요. 서양 의학적으로 보면은 부분을 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중국과 한국 이쪽에 보면은 동양 의학에서는 보면은 부분을 보는 게 아니고 전체를 봅니다. 전체를 그러니까 차이가 있죠. 전체를 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면역력을 증가시켜서 이 질병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한의학이나 중의학에서 보면은 그러한 처방을 많이 내려요. 그래서 약을 보면은 뭐 10전 대보탕, 뭐 20전 대보탕, 뭐 이렇게 무슨 탕이 있는데 그 탕들이 보면은 대부분 한 가지 약이 아니고 여러 개를 섞어서 이렇게 끓이는 거예요. 끓여가지고 그걸 복용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뭐냐면은 면역력이 증가되고, 그러니까 기가 증가돼서 질병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방향으로 동양에서는 질병을 극복하는 방법을 사용해요. 중의학이나 한의학에서는 그런데 그런 그 방법을 쓰는 걸 보면은 서양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과 동양에서 치료하는 방법이 사뭇 다르다. 동양은 전체를 보는 반면에 서양은 부분을 보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다. 만약에 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정신과를 가야 되고, 뭐 피부에 문제가 있다. 피부과를 가야 되고, 뼈에 문제가 있다면 정형외과를 가야 되고, 뭐 그러니까 안과를 가야 되고, 뭐 이비인후과를 가야 되고, 치과를 가야 되고, 과별로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각 과마다 처방하는 약 종류가 다릅니다. 그런데 뭐냐면은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뭐 염증이라고 하면은 염증이라는 것은 유사한 건데 치과의 염증과 안과의 염증과 이비인후과의 염증과 뭐 뇌의 염증과 뭐가 다릅니까? 다 저는 염증이라고 하면 유사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동양의학이 맞다고 봐요. 뭐냐면은 염증이라는 것은 유사하기 때문에 그 염증을 치료하는 방법은 유사한 방법을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서양의학은 부분은 다 다른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약을 처방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신약의 종류가 많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약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서양의학적으로는. 그래서 의사분들이 굉장히 과별로 굉장히 많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의사분들마다 의사라는 직책이 약을 통해서 질병을 치료하는 거기 때문에
약을 처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과마다 다 다른 약을 처방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노인이 되면은 약의 종류가 굉장히 늘어나고 많아지는 거예요.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한 것은 서양 의학적으로 보면은 타당성이 있어 보이는데 동양 의학적으로 보면은 좀 맞지 않는 거죠.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동양 의학에서 보면은 조금 다른 길을 걷는데, 자, 우리 여러분들이 서양 의학도 보면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히포크라테스부터 굉장히 한 1900년대까지는 거의 발전이 없어요. 발전이 없고, 굉장히 우리 동양에 뒤지는 듯한 그런 이 모습을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1900년대 들어가지고 1940년대 페니실린 항생제 개발 이후로 신약을 많이 개발해서 지금은 약의 종류가 굉장히 많고, 당연히 지금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서양 의학을 먼저 생각합니다. 의사 하면은 서양 의사를 먼저 생각하지 동양 의사를 떠오르지는 않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서양 의학이 많이 발전하긴 발전한 거예요. 그래서 서양 의학이 이런 식으로 1900년대에 굉장히 많이 발전했는데, 그래서 이제 2000년대에 들어와 가지고는 서양과 동양이 만났어요. 만나는 한 복판에 서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바로 이 2000년대에 한 복판에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동양적인 바탕 위에서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이라고. 일본은 저는 좀 다 색다르게 보면 1868년에 메이지 유신부터 해가지고 일본은 서양과 거의 궤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서양으로 편입시키는 게 맞는 것 같고, 우리 대한민국은 동양을 바탕으로 해서 서양의 과학기술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형상이기 때문에 매우 독특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대한민국은 지금 아주 독특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은 보면은 동양적인 정신 바탕에 서양적인 물질 문명을 받아들여 가지고 꽃을 피우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르네상스에 준하는 새로운 이 시도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른 나라 서양이나 동양 어디에서도 경험하지 못하는 새로운 상황을 맞은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 거죠. 동양과 서양이 만나는 중요한 시점이에요. 그래서 이 상황을 보면, 저도 이렇게 보면은 저는 이 대한민국에서 동양 사람으로서 서양 문명을 접하고 공부를 하고 배워서 과학기술을 배웠는데, 보면은 서양의 장점도 있고 동양의 장점도 있다는 것을 알겠어요. 그래서 서로 장점이 있으면 그 장점을 받아들이고, 서양의 좋은 점은 받아들이고 동양의 좋은 점도 받아들여서 이걸 융합을 시켜서 화려하게 꽃을 피운다고 하면은 우리 대한민국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저도 뭐냐면 건강에 대해서도 동양 의학을 장점도 있고 서양 의학의 장점도 있기 때문에 각각의 장점을 받아들이고 플러스해서 최고의 결과를 이끌어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도 그런 것을 우리는 고려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은 서양 의학만 자꾸 옳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뭐냐면 좀 열린 다양하게 서양의 장점도 받아들이고 동양의 장점도 받아들여서 그거를 융합을 시켜가지고 독특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서양 의학이 1900년대 비약적으로 발전하긴 했지만 동양 의학은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발전해 왔어요. 한번 우리 동양 의학의 발전을 한번 봅시다. 동양 의학은 보면은 처음에는 황제 내경이 나오고 그래서 굉장히 그러니까 한나라 시대 때, 그때 한나라가 이제 한나라 때에 황제 내경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이렇게
소문도 나오고 영추도 나오고 그런 그 내용이 있는데, 그 이후에 보면은 한나라가 멸망하고 나서 삼국시대가 열려요.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가 이게 각축전을 벌이죠. 삼국시대가 열리는데, 그때 위나라에 조조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조조가 있을 때 활동했던 사람이 화타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화타, 아주 유명한 의사인데, 중국 의사죠. 그런데 그 화타가, 그 조조가 편두통이 있을 때마다 침을 와가지고 그 편두통을 없애줬다고 그래요. 그런데 조조가 또 편두통이 자꾸 생기고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타가 그때마다 이게 침을 놔가지고 치료를 해주는데, 결국에 나중에는 화타가 위나라 사람들만 치료해 주는 게 아니라 오나라, 총나라 이런 데까지 가서 막 환자를 치료해 주는 거예요. 의사는 국경이 없다. 그런 이 철학을 가지고 있는 거죠. 화타라는 사람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조조라는 사람은 위나라 사람을 위하는 이야기를 바라는데, 이 사람이 오나라나 총나라까지도 이게 가서 막 환자를 치료해 준다고요. 그러니까 조조 입장에서는 불쾌한 거죠. 그래서 조조가 화타를 죽여버립니다. 죽여버리고, 약간 후회는 하는데, 왜냐하면 편두통이 올 때 고쳐줄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고민을 하는데, 결국에 조조가 화타를 죽이는 그 상황까지 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침으로써 그거를 했던 거죠. 그래, 그리고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 삼국시대가 위나라가 이제 통일을 하죠. 위나라가 통일을 하고, 그 다음에 위나라가 사마가에 의해서 위나라가 멸망하고, 또 다시 진나라가 만들어져요. 진나라가 만들어져가지고, 진나라 시대 때 이제 위나라 때 살았기도 하고, 진나라 때 살기도 했던 황보밀이라는 200년대 황보밀이라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책을 씁니다. 그 당시에는 침과 뜸을 통해서 이 치료를, 그 침이 더 중요했고, 그래서 소문과 침경, 그 다음에 명당공열, 치요라는 세 개의 책을 공부를 해가지고, 그걸 토대로 해서 황제 3부 가불침구경이라는 책을 이 황보밀이라는 분이 써서 내요. 그런데 이 황보밀이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침과 뜸, 그러니까 침은 침이고 구는 뜸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치요라는 책, 그 책을 보고 해서 침구 가불병이라는 자기가 독특하게 자기 그 경험과 이런 걸 써서 거기에 기록을 해서 내놓는 거죠. 지금까지도 그 가불침개구형은 이 침과 뜸에 대해서는 아주 이 으뜸인 책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진다고 그래요. 굉장히 그러니까 초기에는 중국 의학도, 우리 동양 의학도 보면은 침과 뜸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침구.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한 분이 김남수라는 분이 계셔가지고, 그분은 왜 우리 한의학에 왜 침과 뜸을 배제시켰느냐. 그래가지고 침구를 집어넣는 한의학에 집어넣어라. 그래가지고 그거를 줄기차게 노력하시고 계속 노력을 하셨는데 105세에 돌아가셔고, 결국에는 우리 한의학에서는 침구가 빠져 있습니다. 오로지 뭐만 들어가 있냐면 탕약편만 들어가 있어요. 허준의 동의보감을 토대로 해서, 허준이라는 사람은 침구를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탕약만 가지고 환자를 치료했던 분이고, 그래서 자기는 거기에 보면 또 이제 허준이 종합 정리한 동의보감에 보면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내경편, 의경편, 잡병편, 탕약편, 침구편, 이렇게 5편이 있는데, 침구편은 자기가 잘 모르는 부분인데도 옛 문헌에, 의학 서적에 있기 때문에 정리해 놓은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탕약의 그리고 허준 이분은 뭐냐면 주로 탕약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 우리 한의학은 어떤 걸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냐면 탕약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탕약을 중심으로 있고 침구를 거의 배제시켜 버렸습니다. 침구가 없어요. 그래서 이 김난수 선생님은 뭐냐면 뜸을 떠가지고 좋은 방법이다 해가지고 많이 전파를 하시고 그런 노력을 하셨는데, 결국에 침구의 치료법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사장된 거죠. 그런데 중국은 침과 뜸이라는 것을 지금도 이렇게 사용하는 것 같아요. 뭐 저는 잘 모르는데 중의학은 침과 뜸도 중요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았는데, 우리 한의학은 침과 뜸을 배제시켰습니다. 탕약만 이 허준 동의보감을 토대로 해서 허준이 중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탕약을 중심으로 해서 한의학이 이루어지는 걸 알고 있어요. 저도 자세히는 모르는데 그렇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우리 뭐냐면은 그래서 200년대에는 침구가 중심이었는데 이제 600년대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손사막이라는 이런 분들은 뭐냐면 탕약을 이제 이렇게 연구를 하십니다. 그래서 탕약을 이제 이렇게 준비하고 600년대 지나서 계속 연구를 하죠. 중국 쪽에서 연구하고 뭐 이렇게 연구를 해요. 그래서 명나라 때 1590년대에 이시진이라는 사람도 있는데, 이시진이라는 사람은 어의 활동을 한 1년 정도 하고 이 황제와 귀족들만 몇몇만 치료하는 거예요. 환멸감을 느껴가지고 1년 어의 생활을 하고 때려치우고 나서 백성들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뭐냐면은 일반 백성들을 치료해주고 그 다음에 약초를 연구를 해요. 약초를 연구를 해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약초도 캐고 약초를 연구해가지고 자기가 기록을 남겨놨어요. 남겨놨는데 뭐냐면 책을 펴내진 않았지만 기록을 남겨놨어요. 그래서 이시진이 돌아가시고 나서 3년 후에 이 자료를 정리하다 보니까 뭔가 기록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보니까 약초에 대한 많은 기록이 있어요. 그거를 모아서 후손들이 뭐냐면은 펴낸 책이 뭐냐면은 본초 강목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본초 강목이라는 본초 강목에 1892종류의 약초가 들어있다고 그래요. 약초가 굉장히 많은 숫자죠. 1892종류면 굉장히 많은 겁니다. 우리 동의보감에 허준의 동의보감에 약 1500가지의 약초 이름이 들어있다고 그러는데 1892종류면 굉장히 많은 거죠. 어쨌든 이시진이라는 이분은 굉장히 존경스러운 분인데, 그러니까 동양 의학 발전에 의해서 본인이 굉장히 노력을 하신 거예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약초도 캐고 그거를 백성들한테 사용도 해보고 뭐 연구도 하고 그래가지고 본초 강목이라는 그러한 집대성을 하신 그런 분이니까 굉장히 훌륭한, 저는 존경스러운 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와 같이 어떤 뭐냐면 발전에는 이 헌신 노력한 분이 분명히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존경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뭐 갑자기 발전하는 건 없어요. 이렇게 노력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발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지금 뭐냐면은 이제는 침구는 우리 한의학에서는 사장되었고 오로지 남아있는 것은 탕약, 약초를 중심으로 해서 환자를 치료해주는 동양의학이 남아있는 거죠. 이와 같이 보면은 동양의학의 발전도 처음에는 침을 가지고 하다가 그 다음에 뜸도 도입을 하고 침구를 가지고 이렇게 환자를 치료하다가 나중에는 약초를 연구를 하고 약초를 연구해서 이제 현재는 한의학을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한의학은 보면은 침구는 배제시켜 버리고 탕약만 가지고 이 환자를 치료하는 그런 단계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동양의학의 발전의 현 주소입니다. 현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동양의학의 단점도 있긴 있어요. 장점도 있습니다. 뭐냐면은 많은 이 기를 복두다해서, 그러니까 뭐냐면 면역력을 증강시켜서 질병을 이겨내는 그런 방법은 전체를 보는 거란 이야기예요. 어느 한
부분만 보는 게 아니고 전체를 보는 부분이죠. 서양의학은 부분만 보기 때문에 각 파트별로 다 달라요. 피부과, 뭐 내과, 외과, 뭐 정형외과, 굉장히 뭐 정신과, 뭐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이러한 것이 부분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보면은 뭐냐면 뭐 이렇게 부품을 굉장히 많죠. 뭐 부품별로 다 본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뭐냐면 서양 의학적은 뭐냐면은 해부를 해가지고 다 뜯어서 부분을 따로 보는 거예요. 따로 보는 이러한 접근 방식과 동양의학의 전체를 보는 이러한 모습은 사뭇 다르죠. 그러니까 이 부분으로 보는 장점도 있고 전체로 보는 장점도 저는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우리는 너무 그거를 한쪽으로만 치우치면은 그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우리는 장점을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 돼요. 동양의 전체를 보는 장점과 서양의 부분을 보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두 개를 잘 융합을 시켜서 최대한 환자를 위해서 환자를 치료가 될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 의학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대의학은 만약에 앞으로 미래로 가는 현대의학은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의 장점을 잘 살려서 이끌어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현대의학은 그런 길을 가야 된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바로 현대의학을 이끌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현대의학의 길을 열어서 온 인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반드시 찾아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저는 뭐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2019년부터 2024년 내년까지 하면은 5년 동안 근육풀기 건강 실험을 해왔는데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었어요. 이건 뭐냐면 근육을 풀어서 전체 모든 부분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방법을 찾아냈다. 동양적인 그 전체와 서양적인 부분을 뭐냐면 치료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육을 풀므로써 뭐냐면 눈도 좋아질 수 있고 코도 좋아질 수 있고 치아도 좋아질 수 있고 뭐 피부도 좋아질 수 있고 이러한 부분 전체를 같이 어울려서 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저는 근육풀기 건강 실험은 동양적인 것과 동양의 장점과 서양의 장점을 모두 다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이 대한민국에 태어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지금 동양적인 바탕 위에서 서양의 과학기술을 받아들여가지고 생각을 하니까 저는 두 가지를 융합을 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이 돼요. 지금 2000년대에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지역적인 것도 있지만 뭐냐면 이러한 상황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인위적으로 만들 수 없는 거죠. 이거는 내가 이 대한민국에 태어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죠. 고마운 일입니다.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이런 상황에서 동양적인 장점과 서양적인 장점을 모두 다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 우리 대한민국이 중요한 위치에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근육풀기 건강 실험을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 서양에까지 널리 알려서 온 인류가 도움을 받는 인간을 이롭게 하라는 홍익 인간 정신을 실현하고 싶습니다. 우리 당군 왕님께서 홍익 인간 정신을 이야기했다는 것은 굉장히 존경스럽고 우리는 자랑스러워야 할 만한 정신 문화라고 생각이 돼요. 저는 우리 당군 왕님께서 말씀은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는 홍익 인간 정신을 받아들이고서 온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거죠. 이것도 또한 우리 대한민국에 태어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없었겠죠. 그러니 이것도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 동양의학을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뭐 이렇게 좀 말씀드렸는데, 제가, 정리한, 저번 주에도 이야기 말씀드렸지만, 정리한 서양의학사를 말씀드렸듯이 동양의학사도 정리한 게 있어요. 그래서 동양의학사를 정리한 것을 토대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정리한, 그동안 정리한 동양의학사 자료를 토대로 해서, 이야기를 해 나가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동양의학사, 서양의학사 저번 주에 이야기했지만 동양의학사도 있습니다. 동양의학사를 보면은 한나라 시대 때 기원전 200년 이때 춘추 전국시대가 지나고 나서 한나라 이제 있는데 그때 전환시대 때 황제내경이 이렇게 있었다고 그래요. 황제내경이. 그리고 이제 황보밀이라는 이 사람은 이제 위나라 다음에 진나라가 만들어지는데 그 다음에 이 진나라 때 활동했던 이제 진나라 때 이제 200년대쯤 해가지고 그래서 이 뭐냐면은 소문, 침경, 명당 공혈 침구 치유, 명당 공혈 아마 이 혈점을 이야기하겠죠. 침구는 침과 뜸을 이야기합니다. 이거를 통해서 치료하는 중요한 방법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명당 공혈 침구 치유라는 책을 3권을 모아서 이제 자기가 읽고 정리한 것이 황제 3부 황제 3부 이게 하나 둘 셋 이 침구 가불경이라는 책을 펴냅니다. 황보밀이 이 침구 가불경은 침에 관한 굉장히 지금까지도 인정받는 아주 굉장히 놀라운 존경받을 만한 책이라고 해요. 처음에 중국 동양의학은 보면은 처음에는 침이 먼저였고 그 다음에 뜸인 것 같고 그 다음에 탕약을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초기에는 이와 같이 기원전이라든지 200년대 이때는 침을 중심으로의 치료가 됐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화타라는 이제 조조를 위나라의 조조를 이제 삼국시대에 조조를 치료했던 화타라는 사람은 침을 가지고 조조의 뭐냐면 편두통을 치료해주는 의사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조조가 화타를 죽여버리죠. 죽여버리는 그런 일이 있는데 어쨌든 그러한 이제 조조 다음에 이제 이 진나라 사마가가 이제 위나라를 없애버리고 이제 진나라를 만드는데 그때 이제 황보밀이라는 사람이 이와 같이 침에 대해서 40세에 뭐 반신불구가 됐는데 그거를 침을 통해서 자기가 극복했다고 그래요. 침을 굉장히 연구를 한 거죠. 침을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한 것을 토대로 해서 뭐냐면은 이 책과 기존에 있었던 책을 정리하고 그럼 자기 경험을 토대로 해서 침구 가불경이라는 책을 놀라운 책을 써냈다는 이야기인데 이 당시에는 이게 뭐냐면은 황보밀이라는 사람이 활동할 때는 그러니까 침이 굉장히 중요한 게 쓰였던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후로 황보밀 이후로는 뭐냐면 손사막이 나오고 이 명나라 때 이시진이 이제 등장하면서 탕약, 약초에 대해서 연구를 합니다. 약초. 그래서 손사막은 천금요방과 천금익방이라는 책을 썼으며 이시진은 본인이 직접 펴내지는 않았지만 그 후손들이 이시진이 돌아가시는 3년 후에 보니까 뭔가 내용이 약초에 대해서 정리하는 게 많은데 그걸 모아서 펴낸 펴기 본초강목이라는 거예요. 본초강목에 1892종의 약초가 들어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조선시대 허준이 이제 1613년에 동의보감을 펴내는데 여기에 보면 허준은 뭐냐면 침구는 쓰지 않고 황보밀이 썼던 침구는 쓰지 않고 약탕 편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뭐냐면 약초를 중심으로 해서 환자를 치료했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동의보감을 토대로 해서 한의학이 대한민국의 한의학은 동의보감을 토대로 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약탕을 중심으로 탕약을 중심으로 해서 뭐냐면은 이루어지고 있고 침구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침구는 한의학에 없어요. 자, 이러한 게 우리 동양의학에 이제 보면은 이 동양의학은 전체를 보는데 전체를 보는 그 철학의 밑바탕에는 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기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그 동양 쪽에서 철학적으로 많이 연구가 되는데, 그래서 공자도 노자도 뭐냐면 기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고, 맹자도 호연직이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으며, 장자는 뭐 기가 뭐였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동양에서는 기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기에 대한 기철학이 이제 등장하는 거죠. 순자도 기를 이야기하고, 뭐 치기 양심을 이야기하고, 관자, 회남자, 황제내경도에도 이렇게 회남자에는 형기신이 나오고, 황제내경은 정기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회남자가 먼저고 황제내경이 뒤에요. 그러니까 황제내경이 회남자를 참고로 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 대신에 정을 쓰는 거죠. 기신은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그런 그러니까 역사는 하루아침에 발전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은 과거의 뭐를 토대로 해서 또 발전하는 거지, 갑자기 역사가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역사는 면면이 흐르는 강물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 황제내경도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니고 과거의 어떠한 생각을 토대로 해서 발전하는 거죠. 그래서 회남자의 형기신이 있는데 황제내경에서는 정기신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우리 동의부감에 이제 황제내경을 토대로 했었기 때문에 동의부감에도 정기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내용이 나와요. 자, 손사막이라는 분이 굉장히 훌륭한데, 당나라다 600년대 당나라 때 사람인데, 당태종 때 사람인데, 뭐냐면은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천금익방과 천금요방이라는 책을 썼고, 건강에 대해서는 이 12소를 이야기하는데, 소념소사, 소어소소, 소욕소사, 소우소락, 소이, 소노, 소소 12가지를 적게 하면은 건강이 이롭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생각을 적게 하는 이것도 꼭 옳다고는 볼 수 없고, 그 다음에 웃음을 적게 하라는 것도 뭐 옳다고 볼 수 없고, 즐거움을 적게 하라는 것도 그렇고, 기쁨을 적게 하라는 것도 그렇고, 뭐 좀 안 맞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여튼 뭐 우리는 이 손사막이 그렇게 생각했다니까 한번 눈여겨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돼요. 손사막은 101세까지 사셨다고 그러는데 굉장히 장수하신 분이죠. 그 다음에 이시진은 이제 1593년 이때까지 이제 사시는데 1590년경에 본초 강목, 그래서 1892종이 나오는데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의 본초 강목은 약초로 보면은 1892종이라고 하면 엄청나게 많은 약종입니다. 그러니까 본초 강목은 어떻게 보면 이제 약초로서는 집대성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 저는 보여요. 1590년대에. 우리 이제 1613년에 동의부감은 이 책을 참고로 못했겠죠. 왜 그러냐면 시기가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아마 구하지를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있던 책자들을, 건강 책자들을 정리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의부감은. 자, 여기서 이제 중국의 의사 중에 이제 하우 완산이 쓴 책은 이제 뭐냐면 화를 다스려야 병이 없다. 만병의 근원이 화이니 화니까 이거를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동양의학의 전체를 이제 동의부감에 이제 허준이 1592년에 선조가 명의를 통해서 이제 하다가 중간에 중단했다가 유배를 떠난 1608년에 선조가 사망하면서 유배를 떠난 유배지에서 허준이 집중적으로 해서 많이 썼다고 그래요. 그래서 1610년에 광해군 때 동의부감이 편찬되는 그러한 업적을 올립니다. 동의부감의 이제 장점은 뭐냐면은 이러한 내용이 있다고. 3대 원칙. 병이 안 걸리게 하는 방법을 중요하게 하고, 무수히 많은 처방, 요점만을 간추리 하고, 뭐냐면은 이제 요점을 정리하는 거죠. 어떤 연구를 한 게 아니라, 허준이 연구를 한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책들을, 의학 서적들을 요점을 정리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능하냐면은 약초 이름은 조선에서 사람들이 한글을 이름을 쓴다, 이런 이 3대 원칙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동양 세계의 특징은 병을 예방하거나 건강을 추구하는 양생 정신을 강조한 게 있고, 중국이나 조선 의학을 정리한 거다.
그러니까 뭐냐면 연구한 게 아니고 정리한 겁니다. 그리고 이 동의감에 뛰어난 것은 뭐냐면은 쉽게 찾을 수 있는 편집 방식을 잘 취했다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존경스러운 분은 우리 동양의학에서 손사막이라는 분이나 이시진 같은 직접 연구를 하신 분들은 저는 존경합니다. 이 허준은 연구한 게 아니고 요점 기존에 있던 의학 서적을 요점 정리한 것일 뿐이에요. 그렇게 저는 그 연구를 하지 않은 사람은 존경하고 싶지 않은데, 그렇지만 허준이라는 그 사람이 동의무감을 쓴 것은 존중합니다. 어쨌든 허준이 동의무감을 편찬했는데 자기가 연구한 건 아니고 뭐냐면은 그 기존에 있던 의학 서적을 종합 정리해서 편찬했다는 그런 적이 있어요. 그리고 뭐냐면 내경편, 위양편, 잡정편, 탕해편, 침구편 5부분이 있는데 침과 뜸에 대해서는 본인이 실천한 적도 없고 모르기 때문에 기존의 의학 서적이 있기 때문에 넣긴 넣었지만 잘 몰랐다고 그래요. 탕액은 본인이 직접 환자들을 치료하는 데 썼기 때문에 아는 부분이고, 잡병도 좀 아는 부분이고, 그래서 현대 우리 한의학에서는 이 탕액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침구는 없습니다. 이재마 선생님께서는 뭐냐면은 1900년대에 이제 1900년 돌아가셨는데 모든 사람의 질병을 사상 4가지로 태양인, 태음인, 토양인, 소음인 4종류로 분류해서 치료를 하였다는 그런 사상의학을 주장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재마 선생님께서 그랬고, 이 동형이라는 한의사는 뭐냐면 지구에서 오래 사는 법에서 쓰셨는데, 뭐냐면 지구에서 오래 사는 법이 동의무감의 안마 도인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하면은 오래 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한의사니까 동의무감을 아주 또 받듭니다. 한의사들은 우리 한의학은 동의무감을 토대로 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동의무감은 거의 바이블 수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마 한의사분들은 이 바이블로 여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전홍준 의사분은 뒤에도 또 나오는데, 전홍준 의사분은 그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을 나오셨는데, 환자를 치료하시다가, 보니까, 자기가 배운 거 이외에 더 중요한 부분들이 있더라. 그런 것을 환자를 치유하면서 깨달으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연치유를 주장하시고, 그러면서 널리 알리는 일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암이 걸려 죽을 상황이 하더라도 이미 암이 다 나았다고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운동을 꾸준히 하고 생식을 하고 그러면 말기암도 모두리 없어지는, 뭐냐면 필리핀이나 아프리카에 전화로만 이야기했는데도 직접 만나서 치료한 적도 없는데 말기암이 없어졌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전홍준 의사분께서는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그런 분도 있고, 이철원 한의사는 이제 이런 또 주장을 하십니다. 이화황 선생님과 활인신방도 하시고, 도홍경이 이런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책을 쓰셨어요. 이철원 한의사께서. 그리고 당신이 기적인 이송미 저자가 이제 당신이 기적의 존재인 과학적인 이유. 그래서 왜 과학적인 기적이냐. 여러분들이 의사를 믿는 것도 좋지만, 당신이 바로 기적의 존재다. 당신이 어떤 마음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병이 낫기도 하고 안 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반드시 낫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최선의 약이고 최고의 수술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같은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 마음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존재하니까 그 마음을 통해서 질병도 극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본인의 어머님이 암에 걸리셨을 때 극복한 것을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이 돼요.
아까 그 전홍준 박사님도 마음이 중요하다고 그랬지만 이송미 저자도 마음이 중요하다고 그래요. 이런 그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저는 거짓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항동화 작가는 이제 혈관을 의심하라 뭐 이런 게서 이렇게 책을 씁니다. 그래서 혈관이 혈액순환이 잘 되면은 많은 도움이 된다. 그래서 운동도 하고 지압도 하고 그런 이제 책을 쓰신 분이고, 그다음에 마사지도 이제 뭐냐면은 마사지를 하면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뭐 신경도 좋아지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좋아지는 면이 있다니까 마사지도 우리 그 건강에 도움이 되는 요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상명령 밥물 이고식을 먹어라 이상문 그 선생님께서 쓰신 책인데 뭐냐면은 우리는 밥을 먹을 때 밥을 먹을 때 물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물을 먹지 말고 소화가 잘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태아 때는 액체 음식을 엄마 젖을 먹지만 그다음에 이제 이유식을 하고 나면 고체 음식을 먹기 시작하고 성장 때도 고체 음식을 먹는데 나중에는 이제 호흡만 잘해도 영적인 체질이 되는 이 부분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이상문 선생님은 영적 체질 뭐냐면 호흡만 잘해도 먹지 않아도 산다는 그런 주장을 하시는데 저는 이거는 좀 맞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먹지 않고 물질적인 거 먹지 않고 호흡만 해가지고 산다는 거 우주의 에너지를 흡수한다는데 좀 이 부분은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어쨌든 뭐 이상문 선생님께서는 주장하시는 부분입니다. 한번 참고해 볼 만한 내용이긴 한데 믿을 수 없는 부분도 있었다는 사실을 저는 제가 느끼기에는 믿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호흡만 해서 뭐 우주의 에너지를 받아들인다?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돼요. 어쨌든 우리는 호흡과 우리가 먹은 음식물과 호흡을 통해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건 맞아요. 과학적으로 맞는데 뭐냐면 우주의 에너지를 호흡을 통해서 받아들여서 먹지 않아도 산다는 그러한 이야기는 좀 더 너무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학적으로 믿을 수 없는 영역이다.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민중생활의학자인 장두수 선생님은 뭐냐면은 본인이 소년 시절 때 그 단식을 통해서 그 질병을 극복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단식을 통해서 질병을 치유할 수 있다. 그래서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단식을 하면서 물 먹을 때 그 소금을 먹는데 그 죽염을 먹어라. 죽염을 먹는 그런 것을 하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이 장수 선생님은 물을 먹을 때 단식을 할 때 죽염을 먹으라고 그러는데 서양의 이 단식을 전파하신 분이 폴시 브레그라는 분은 증류수만 먹고 소금도 먹지 말라는 그런 그리고 80년 동안 그 단식 요법을 전파하시고 책을 쓰시고 돌아가신 분이 계신데 과연 이 장두수 선생님과 폴시 브레그 둘 중에 누가 맞는 말을 하는 걸까요? 저는 과학적으로 검증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두수 선생님 제가 직접 한번 한 1년 동안 물을 마시지 않고 생활을 해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물을 먹는 게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소금은 가능한 적게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폴시 브레그 그분의 말씀이 좀 더 맞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긴 해요. 모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구 말이 맞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는데 검증은 본인이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많은 주장을 하고 많은 생각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것이 나에게 맞고 받아들이지 않을 것과 받아들일 것을 선택하는 것은 본인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너무 믿고 안 믿고만 너무 믿는 것도 문제고 너무 안 믿는 것도 문제지만 본인이 스스로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길이긴 하지만 반드시 해야 돼요.
자, 진짜 건강, 진짜 행복을 쓰신 윤준 저자분 보면은 우리 진짜 건강과 진짜 행복, 건강과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진짜 건강, 진짜 행복은 사회와 가정을 놓고 바라봐야 된다. 사회는 냉정해야 되고 가정은 화목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사회는 냉정하지 않으면 화목하면 썩어 문드러지고, 가정을 너무 냉정하면은 이 치유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는 냉정해야 되고 가정은 치유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하십니다. 그래서 생각이 맞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는 좀 냉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와줄 필요 없어요. 그래야 썩지 않고 부정부패가 없어집니다. 근데 가정은 좀 더 가와 만사정으로 해서 모든 잘못을 좀 감싸주고 치유할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두 개가 어우러졌을 때, 사회와 가정이 잘 어우러졌을 때 이 사회가 올바로 굴러갈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이시영 박사님은 정신과 의사는 1934년인데 거의 지금 90이 거의 다 되시는데 정신과 의사로서 섬마을 촌장으로 해서 동양의학적인 것을 갖다가 많이 전파하시고, 정신과 의사인데 서양의학을 공부하신 분인데, 그래서 섬마을 촌장을 활동하시면서 거기에 가서 생활하면은, 생활하면은 전체적인 부분이 좋아지면서 치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로토닌이 많이 나오는 생활을 했을 때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런 주장을 하시는 또 존경스러운 분입니다. 이시영 박사님. 그 다음에 이상구 박사님도 채식주의 열풍을 일으켰던 분인데, 그래서 여기다가 너무 이제 너무 고기를 안 먹으니까 축산업자들이 데모를 하고 그래 미국 다시 도망갔다가 대한민국에 와서 살고 계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 채식을 중심으로 해서 치유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계신데, 이분도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육식보다는 채식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전파하고 계신 분이에요. 이상구 박사님도. 이시영 박사님은 이제 정신과 의사이시면서 동양의학의 장점을 결합해서 촌장으로 활동하시면서 환자들의 치유를 돕고 계시는 분이고, 그래서 우리는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의 근본적인 차이를 인정해야 됩니다. 서양의학의 장점과 단점이 있고 동양의학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점을 잘 해서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중요하다. 전홍준 박사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마음이 두뇌에 영향을 미치고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신체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가짐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손사막 선생님께서 12소, 소사소념, 소욕소사, 소어소소, 소우소락, 소이소노, 소호소로, 소호소오, 이같이 주장하셨는데, 여기에서 적게 하는 것은 좋은데 맞지 않는 부분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뭐냐면 웃는 것을 적게 하라. 이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기쁨을 적게 하라. 이런 것도 맞지 않는 것 같고, 이 맞지 않는 부분은 우리가 이 600년대에 손사막 선생님께서 활동하시기에는 이런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현대에 와서 보면은 얼토당토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참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가이바라 에키케는 이제 또 12수로 주장하시는데, 손사막이 12수로 주장한 것을 아마 본받으신 것 같은데, 1713년에 소식을 할 걸 주장합니다. 먹고 마시는 걸 적게 하고 5가지 말 적게 하며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해요. 12가지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이바라 에키케 선생님은 소식을 처음으로 자기가 직접 건강 실험을 하고 그걸 토대로 해서 70%, 80%의 식사를 할 것을 강조했다는 거예요. 이건 인류 역사상 굉장히 위대하신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소식을 중요하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소식을 의사분들이 많이 건강서적에 쓰시고, 그리고 소식에 대해서 오스노모 요시노리라는 사람이 소식을 했을 때
굶주렸을 때 그 세포가 뭐냐면은 종양이나 이 쓰레기 그런 물질들을 먹고 에너지를 생산함으로써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오토파지 이론을 내놓으면서 2016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습니다. 그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일본 사람이니까 가능하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일본 사람의 그 가이바라 에키켄이 소식이 건강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건강 실험을 하셨고, 그걸 토대로 해서 일본 사람들이 그 소식을 하면서 왜 소식이 좋은지에 대해서 의문점을 풀어낸 거죠. 현대 과학적으로 오스미 요시르라는 분이 오토파지 이론으로서 그걸 과학적으로 설명을 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오스미 요시노리가 나오기 이전에 가이바라 에키켄 같은 이런 훌륭한 분이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가이바라 에키켄 저는 최근에 어떤 친구가 보내준 카톡에서 보니까 오소 13다 건강법이 있더라고. 오소 13다. 그래서 오소 13다 건강법을 아무리 찾아도 누가 이야기했는지 찾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어느 날 찾아보니까 오소 12다 법칙이 먼저 있었더라고요. 오소 12다 법칙이 있었는데, 오소 12다 법칙이 처음에는 소식, 소원, 소차, 소욕, 소노 5가지를 적게 하고, 맞는 것 같아요. 12소가 아니라 5소가 맞는 것 같다는 거예요. 현대에서 보면은 적게 먹고 소식을 하고 말을 적게 하고 차를 적게 타며 욕심을 적게 하고 노함을 적게 하는, 화내는 일을 적게 하는 거. 요 5가지를 하고, 그 다음에 12가지를 많이 해라. 12다. 다해, 사랑을 많이 하고, 다용, 다인, 다용, 다나, 다정, 다망, 다소, 다접, 다설, 다욕, 다동, 다견. 이와 같이 많이 할수록 좋은 것이 12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오소 12다 법칙을 이야기. 그리고 그 이후 또 그 다음에 나온 것이 뭐가 있냐면 오소 12다 법칙인데 약간 달라요. 소식, 소원, 소노, 소욕, 위치를 바꿔서 소차를 뒤로 뺐어요. 소식, 소원, 소노, 소욕, 소차. 이것이 중요하고, 12가지인데 여기에 12다에 있는 다접이 빠지고 다보를 집어넣었어요. 여기서는 다보를. 그래서 다보가 많이 해야 된다. 걷기를. 근데 저는 보면 걷기를 많이 하는 것과 이 움직이는 걸 맞게 하는 것은 중복되는 것 같은데, 여기 이 부분이 맞는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서 12다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나오는 오소 13다는 오소 12다의 그 12다 쪽에서 오소는 같습니다. 오소는 소식, 소원, 소노, 소차 같은데, 여기 아까 다접과 다보가 있는데 2개를 다 집어넣었어요. 다 집어넣다 보니까 13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소 13다 건강법은 뭐냐면은 이러한 오소 12다 법칙 2개를 모아서 만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오소 13다는 누가 이야기했나, 이 챗 GPT한테 물어봤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나중에는 뭐냐면은 다르게 또 이야기하고, 그러다 나중에는 죄송하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가 모르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는 건데 모르다고 이야기를 처음만 하지 않고 김영하의 오소 13다 법칙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제가 그리고 뭐냐면은 챗 GPT뿐만 아니라 구글 바드에 들어가서 물어봤더니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나카 요시키가 처음 이야기했다. 그런데 나중에 또 계속 이야기했더니 나중에는 뭐냐면은 자기도 잘 모르는 건데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러니 챗 GPT나 구글 바드도 버젓이 거짓말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모르면 모른다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거짓말을 합니다. 뭐냐면은 인공지능도 거짓말을 해요. 사람들도 굉장히 거짓말을 잘 한다는 것은 누누이 알고 있지만, 인공지능도 거짓말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좀 찹찹하긴 하더라고요.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되겠다. 뭐냐면 이와 같이 인공지능도 거짓말하고 사람들도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더니, 이와 같은 것을 거짓말을 사기치고 거짓말하는 것을 구분해내는 능력이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거는 누가 가지고 있으냐면 본인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걸 하지 않고 너무 믿고 너무 믿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구분해내는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능력이에요. 각 개인들은 그 능력을 키워야
어른스럽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너무 믿고 너무 안 믿는 것은 어리석은 거죠. 자, 전웅준 의사님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마음을 통해서 활성화하고 있는데 뭐 생명 리셋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래서 건강하기 위해서는 복식 호흡을 하고 다작을 하고 움직이고 사회관계를 잘 해야 되고 뭐 이런 것을 하는데 건강에 풍요에 행복해 감사해라는 말을 스스로에게 자주 하다 보면은 건강해지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전웅준 의사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한진, 박민수 의사는 현역으로 활동하고 계신데 뭐냐면은 건강을 많이 이야기를 하세요. 면역혁명이라는 책을 유산균도 이야기를 하시고 박민수 선생님은 유튜브 활동을 하면서 많은 건강 전도사 역할을 하고 계세요. 훌륭하신 분들이죠. 우리 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양일권, 조병식, 양태환 원장님들도 건강 강연을 직접 유튜브에 올리시고 하면서 이 건강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저는 이러한 분들이 우리 이시영 박사, 이상구 박사 이시영 박사, 이상구 박사 아까 전웅준 박사, 그렇죠. 오한진, 박민수,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유철 의사님, 이런 분들이 황성수 박사, 이런 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계시는 부분은 굉장히 훌륭하시다. 허갑범 연세대 교수님은 제가 유튜브로 봤는데 1997년에 엄앵란 이택님 사랑방에 나와서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그 당시에 몇 세인가 봤더니 60살이었어요. 60살. 그런데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법, 살아보지도 않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까지 사셨나 봤더니 83세에 돌아가셨더라고요. 100세까지도 못 갔어요. 83세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냥. 그런데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법을 60대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유튜브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렇다. 100세도 못 사실 분이 100세를 이야기한다는 게 좀 어이가 없지만 그 허갑범 의대 교수였는데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해요. 100세까지 이렇게 하면 산다. 그런데 본인이 정작 100세도 못 가고 죽었어요. 죽은 사람이 100세 이야기를 했다는 게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정말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은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 되는데 아는 것처럼 굉장히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상당히 퉁퉁하시더라고요. 60대 때. 그러니까 소식을 아니고 다식을 하는 거죠. 배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100세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좀 어이가 없었어요. 100살도 못 살고 죽은 사람이 100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저는 납득이 되지 않아요. 그렇게 100세도 못 살고 죽을 사람이 왜 100세 이야기까지나 하느냐 말이에요. 자신있게. 그리고 허갑번이 있고, 황수관 박사님이 또 이분도 웃음 전도사로서 신바람 건강법을 일으켰던 분인데, 웃으면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했는데, 67세에 돌아가셨어요. 저는 오래 살기를 바랬지만, 60살 뒤에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일찍 돌아갔나 봤더니, 강연이 너무 많아가지고, 무리하다 보니까 간에 무리가 가서, 간이 나빠져서 사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본인이 그렇게 좋다고 이야기했는데 본인이 정작 67세, 100세도 못 넘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좀 어이없다.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분 이길려 총장님은 지금 92세인데 굉장히 동안의 얼굴을 하고 있고 건강하세요. 주름도 없고, 그리고 이 연세대의 명예교수인 김영석 교수는 103세인데도 청정하고 걸어 다니세요. 이런 분들은 존경스러운 분,
분들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았는지 잘 살아볼 거예요. 저는 이길려 총장님은 열정적으로 사시는 부분이 인상적이었고, 김영석 교수님은 뭐냐면은 종교 생활하시면서 욕심을 없는 마음이 편안한 생활을 하세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정확한 건 모르죠. 자, 여러분들 손가락을 보면 당신 어떤 유튜브에 보니까 손가락을 보면 당신의 수명을 손이나 얼굴을 보면은 저 사람이 얼마나 늙었는지, 얼마나 살 수 있는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얼굴을 보는 것은 안진법이라고, 손을 보는 것은 뭐 이제 손가락을 보는 게 있는데 도수 진단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보면은 손도 보면은 나이가 들면은 이제 뭐 노화가 되죠. 얼굴도 보면 노화가 되고,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어요. 21세기 현대의학은 서양과 동양의 장점을 받아들여서 우리는 현대의학을 발전시켜야 돼요. 그래서 21세기 현대의학은 뭐냐면, 대한민국은 아주 중요한 지금 시기에 와 있어요. 뭐냐면은 1900년대는 서양의학이 발전했고, 근데 지금 21세기 2000년대에 들어와 가지고는 대한민국이 동양적인 바탕 위에서 서양의 과학, 물질, 문명을 받아들여 가지고 발전시키고 있으니까 이 동양과 서양의 장점을 융합시켜서 새로운 현대의학을 이끌 수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좋은 지금 시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하고, 그래서 홍익인간 정신도 실현한다고 하면 우리 당군 왕검의 아주 위대한 정신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지금 뭐냐면은 역사의 한 복판에, 동양과 서양이 만나는 한 복판에 서 있으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막중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움츠려들지 말고 우리는 세계를 향해서 크게 외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끌어 가야 돼요, 세계를. 그러니까 움츠려들지 말고 젊은이들과 후손들은 이 막중한 임무를, 사명을 완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뭐냐면은 우리 중진국, 후진국, 중진국 어렸을 때 저도 지금 선진국이 돼 있는데 이러한 것을 바톤을 이어받아서 젊은이들과 후손들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활짝 꽃피우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저의 작은 소망이기도 해요. 저는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일정한 역할을 하겠지만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고 전 세계를 이끌어 나갈 막중한 임무를 짊어진 젊은이들과 후손들은 걱정과 불안을 느끼지 말고 오늘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면서 이 전 세계의 모범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나가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동양의학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어떻습니까? 동양의학사도 서양의학에 못지않게 아주 발전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양의학의 장점도 있지만 동양의학의 장점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동양의학의 장점과 서양의학의 장점을 융합을 시켜서 새로운 현대의학의 길을 열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현대의학은 이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이 이제 만나서 꽃 피울 수 있는 아주 좋은 환경에 있다고 생각이 돼요. 자, 그래서 뭐냐면은 동양의학의 우리 장점, 전체를 보는 이 장점을 10분 활용해서 서양의학의 부분만을 보는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새로운 길을 열어나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서양 의학의 장점도 있지만 동양 의학의 장점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러한 장점을, 서로의 장점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 소홀히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서로의 장점은 충분히 존중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것만 옳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동양에 사니까 동양 것만 옳고 서양 것은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서양 사람들이 서양 것만 옳고 동양 것은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아무런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질병을 극복하고 새로운 치료 방법을 찾는 길에 있는 거지, 누가 옳고 그르다는 것을 이분법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니 우리는 동양과 서양을 각각의 장점을 받아들여서 새로운 현대 의학의 길을 열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동양 의학에서 보면은 살펴봤듯이 우리 한국에 있는 많은 분들이 보면은 존경스러운 분들이 있어요. 저는 중국 사람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는 서양도 잘 이야기를 못했듯이, 일본과 한국은 뭐냐면 건강서적을 보면은 일본 의사들이 쓴 건강서적도 많이 있고 한국 의사분들이 쓰신 건강서적 책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것은 뭐냐면 건강서적을 나와 있는 걸 토대로 해서 배웠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한국과 일본 중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도 모르고 서양도 몰라요. 그건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동양 의학도 보면은 이제 인물 중심으로 하면은, 물론 손사막이나 이시진 같은 분은 이제 이야기를 했지만, 그 다음에 이제 가이바라 에키켄 1713년에 이제 양생학을 쓰신 양생운을 쓰신 그분까지는 제가 알지만, 그 위에 분들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모르는 것은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건강서적을 보니까 이시영 박사도 있고 이상구 박사도 나오고 전홍준 박사님 나오고, 이와 같이 뭐냐면은 전민수 의사분도 계시고, 이제 우리 한국의 유명한 의사분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많이 나오시죠. 자, 이러한 것은 제가 아는 게 뭐냐면은, 우리 한글로 된 이 건강서적만 보다 보니까 그러한 편협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저의 한계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은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혹시 더 많은 것을 아시는 분은 더 많이 생각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배우고 공부한 게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돼요. 자, 어쨌든 저는 이시영 박사님도 존경스럽고 이상구 박사님도 존경스럽고, 각자 생각하시고 노력하시는, 건강에 대해서 노력하시는 이러한 분들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시영 박사 같은 촌장으로 계시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우리 동양 의학적인 전체를 바라보는 그러한 치료 방법을 제시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 이제 또 전홍준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을 나오셨는데, 전홍준 의사분도 보면은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질병 치료에 있어서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 내가 말기암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나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건강한 생활을 하다 보면은 말기암도 없어지더라. 실제로 필리핀이나 아프리카에 있던 만나보지도 못했고 전화로만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도 치료가 된 경우도 있더라. 그런 제가 그런 사례들을 이렇게 접하면서
우리 전홍준 의사 선생님께서는 뭐냐면은 굉장히 우리 동양 의학적인 전체를 바라보는 어떤 면모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라는 그것을 통해서도 이 질병이 치료되더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은 여러분들 이 서양 의학적인 것만 가지고 부분만 보는 걸 그런 치료법이 아닌 새로운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노력을 하시고 그리고 직접 그렇게 치료를 하고 계시는 우리 한국의 의사분들이 계신 걸 보면은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간에 우리는 뭐냐면은 서양 의학적으로 보는 부분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동양 의학적으로 보면 전체를 보는 이러한 노력도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현대 의학은 동양의 장점과 서양의 장점을 아울러서 융합을 시켜서 최적의 치료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면 이것이 바로 환자를 위하는 길이지, 뭐냐면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의사생활을 한다. 그러면 그건 저는 천박하다고 생각을 해요. 환자를 어떻게 치료할 건가? 환자 중심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저는 굉장히 훌륭하고 존경하고 싶습니다. 정말 그런 그 자세를 가지고 있을 때만이 우리는 이 의학 발전이 있고 새로운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길이 열린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런 훌륭한 의사분들이 계신다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존경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이시영 박사님도 그렇고 전홍준 박사님도 그렇고 그 위에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모르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고 그런데 많은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의학 발전이 있고 환자들한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저도 미력하지만 이 어떤 이 발전에 조금이라도 기여는 하고 싶어요. 노력을 할 겁니다. 저는 충분히 오래 살았다고 생각이 돼요. 어떻게 보면은 충분히 살았고, 그렇기 때문에 남은 여생, 언제까지 살지는 모르지만 남은 여생은 뭐냐면 이와 같이 건강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도움도 주고 미래 세대를 위해서 사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작은 소망이긴 하지만 한번 노력을 해볼 겁니다. 지금 나이 60인데 얼마까지 살지를 모르겠어요. 하여튼 제가 미래는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일단 현재의 순간순간만 열심히 노력할 뿐이에요. 지금 60에 노력하는데 언제까지 갈지는 저도 모르는 일이죠. 모르지만 저는 제 철학이 뭐냐면은 지인사 제천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하고 결과는 나도 모른다. 대천명입니다. 그런 자세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저는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미래 세대 여러분들도 지인사 대천명의 자세로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하고 결과에 대해서는 너무 연연해하지 마세요. 내가 언제까지 오래 살고 천국을 갈지 지옥을 갈 건지 그거를 왜 고민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건 대천명의 영역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이니까 그거는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밖에 보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농담으로 그런 이야기도 해요. 뭐냐면은 천국을 가서 그렇게 노력을 하는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지옥에 갈 거니까 당신들은 모두 다 천국에 가라. 나는 지옥에 갈 것이다. 이렇게 농담을 하기도 합니다. 천국으로 갈지 지옥으로 갈 건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근데 아무도 알 수 없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 대천명의 영역인데 그거를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꾸 노력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은 처량하다는 거죠. 그거는 우리 인간으로서 노력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닌데 그거를 자기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그거는 좀 저는 무모하고
좀 건방지다고까지 이야기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어떻게 그거를 결과를 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뭐냐면 대천명입니다. 그 영역은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냥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진인사, 내가 할 수 있는,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지금 이 순간에 할 수 있는 일은 하는 것은 내가 할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은 최선을 다할 수 있지만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면접을 보든 뭘 하든 저는 결과에 대해서 전혀 신경 안 씁니다.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노력만 하고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저는 개의치 않습니다. 그냥 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 토대 위에서 또 열심히 하고 또 열심히 살아가면 되는 거지, 내가 뭐 그 결과에 대해서 왜 신경을 써야 됩니까? 신경 쓸 필요 없다는 거예요. 결과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그 영역에 대해까지 신경 쓸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도 없고 불안해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저는 전혀 결과에 대해서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어떤 면접이나 어떠한 결과에 대해서도 저는 기대도 하지 않고 불안하지도 않고 걱정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만 하고 그 나머지는 내 영역이 아니니까 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냥 받아들인다. 그리고 결과가 주어지면 또 그 위에서 또 열심히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저는 항상 그런 자세로 살아왔고 앞으로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주어졌는지 모르지만 주어지는 시간이 있다고 하면은 하여튼 주어진 시간 동안에는 저는 그런 자세로 진인사 대천명의 자세로 계속 살아나갈 겁니다. 그것만이 내가 살아가는 길이지 그 결과에 대해서 연연해하는 그런 자세는 저는 옳지 않다고 봐요. 저는 천국이 뭐 갈지 지옥으로 갈지 저도 몰라요. 모르는 얘기인데 그거를 인간이 뭐냐면은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막 어떤 인간들은 뭐 목사나 뭐 이런 사람들은 뭐 천국을 너는 가고 너는 못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는데 감히 그 인간이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자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저는 이야기할 수 없다고 봐요. 이만희 신천지 하는 이만희가 천국에 갈 수 있다? 장담할 수가 없는 거죠. 지가 무슨 지가 마음대로 천국에 간다고 하면 천국이 왜 필요합니까? 지가 그리고 뭐냐면 천국을 보내고 어떤 사람은 지옥을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이거는 정말 건방진 자세지 이런 인간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런데 마치 그런 인간들이 활개를 치는 모습을 보면은 정말 처량하기 그지없죠. 하느님 교회도 그렇습니다. 하느님 교회도 자기들을 믿는 자기들만 천국에 가고 나머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모두 지옥 간다고 그러는데 그게 맞는 말일까요? 저는 정말 좀 건방지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 교회 다니는 사람만 천국 가고 나머지는 다 지옥 간다고 그러면은 당연히 저도 지옥 가야 되겠죠. 저는 뭐 당연히 그 사람들 이야기했다면 지옥 가야 될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영역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건방지다는 겁니다. 어찌 지가 천국을 갈 수 있다고 그러고 나머지는 못 간다고 그러고 그런 식으로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감히 그런 주장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은 저는 그 수준이 너무 낮아 보입니다. 그런 사람들하고는 더 이상 상종하고 싶지 않아요.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왜냐하면은 수준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간 낭비입니다. 말을 섞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가게 내버려 두십시오.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그런 이야기도 해요.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은 지옥에 갔습니까? 천국에 갔습니까? 그럼 지옥에 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지옥에 갔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아니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 같이 이렇게 열심히 사신 분이 지옥에 갔다고 그러면은 어떤 새끼가 천국에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도대체? 저는 도대체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그런 논리를 펴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어찌 그런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까?
자, 오늘 지금 여러분들하고 동양의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 생각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생각에 대해서 자꾸 그 앞에서 여러분 이야기했지만, 생각은 중요합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는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무신론자고 뭐냐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냐면은 지금 이 순간을, 현재를 열심히 사는 진인사 대천명의 자세를 살아가는 가련한 인간입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개통 철학이긴 하지만, 저는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요. 누가 뭐라고 해도 저는 제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고 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각자, 모든 사람은,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살아갈 자유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이러한 다양성이 있는 사회가, 열린 사회가 좋은 사회라고 생각이 돼요. 다양성이 닫힌 어떤 건방진 주장을 하는 사람의 마음대로 세상을 가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가 잘못된 사회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거는 독재고 잘못된 사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응징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하고 이제 동양의학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 동양의학 훌륭한 점도 있어요. 그렇지만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 서양의학 훌륭한 점도 있고 부족한 점도 있어요. 우리는 그런데 동양의학이나 서양의학의 좋은 점을, 장점을 본받아서 그거를 융합시켜서 더 좋은 현대의학의 길을 열어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저도 그런 길을 열어야 되지만 앞으로 젊은이나 후손들은, 미래 세대들은 이러한 길을 가주기를 바랍니다. 저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환자들을 위하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자세로 건강을 생각하고 건강한 길을 개척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제 생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 생각이 꼭 옳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제 생각이 옳다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생각을 하고 있는 그거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 생각을 밀고 나가십시오. 그리고 그 생각을 토대로 해서 현실, 순간순간을 열심히 사는 진인사 대천명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나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각자 살아가야 할 삶의 자세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좋은 차를 타고 다니든 뭘 하든 비교할 필요 없어요. 나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나를 중심으로 해서 한 세상을, 한 인생을 살아나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저는 진정으로 우리가 나아갈 길이라고 생각이 돼요. 저도 주어진 시간 동안은 그렇게 열심히 살아갈 생각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자신의 생각도 결코 모자람이 없는 훌륭한 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길이든지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고 자존감을 높여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런 자세를 가진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을 때 이 세상이 아름다운 사회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바탕이 되려면 다른 사람들, 내 의견, 내 생각도 훌륭하지만 다른 사람 생각도 충분히 존중해주는 그러한 자세가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양성을 존중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게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끝으로 맺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나, 건강한 행복. 감사합니다.